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책방에서 들려드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은하 열차가 지나가는 동굴입니다. 백경의 작가로 유명한 허먼 벨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태기수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극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의 양력은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왠지 제목을 보면 은하철도 999에 철이와 메텔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은하 열차가 지나가는 동굴. 태기수. 김 박사, 그를 만나려면 먼저 전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봐야 한다. 그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 개천의 용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리며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내처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며 온 마을 사람들을 용꿈에 취하게 했던 사람. 말하자면 그는 마을 공동체의 집단적인 꿈과 갈망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셈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 그가 점점 높이 올라가 국가적 운명을 틀어쥐고 흔들 수 있는 정치적 거물이 되어 돌아오는 성공 드라마를 지켜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사람들에게 승천의 해피엔딩을 보여주지 못했다. 번듯하게 성장한 시골 수재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고 만 것이다. 내가 6살 철부지였을 때, 그러니까 1982년 겨울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마을 회관에 그의 박사학위 취득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내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축하연이었다.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때론 농악대 장단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랫가락도 흥얼거리며 마을의 1호 박사 배출의 기쁨을 누렸다. 저녁이 되면서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파고들자 사람들은 회관 광당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계속 열기를 이어갔다. 그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 또한 그 맹목적인 열기에 취해 밤늦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도대체 박사가 무엇이기에 저 난리들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드디어 주인공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축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김 박사, 이제 오셨는가? 막 강당으로 들어서는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두 손을 치켜들며 외쳤다.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그 순정한 기쁨의 빛을 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이 일시에 그 주위로 몰려가 손을 내밀며 우리 박사님! 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내 옆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도 그랬다. 저게 박사요? 나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저거라니 이놈아, 장차 크게 될 사람이요. 나는 별 의미 없는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을 따라 양 손바닥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사실 그를 가까이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이미 도시에 나가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휴일이나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와 있을 때도 공부방에 홀로 처박혀 지내는 인간형이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날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그 때문일까? 내 기억 속 그림자로 떠도는 그의 인상은 여전히 흐리마리하다. 아마도 그는 시골 출신답지 않게 하얗고 갸름한 얼굴에 파리한 낯빛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조금 마른 체형에 팔다리가 길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하다. 아,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외투가 있었지. 그 외투가 그에게 무척 잘 어울려 보였던 기억이 번뜩 떠오른다. 내게 그 외투는 박사의 상징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는 그때 아, 박사는 저런 외투를 걸쳐줘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 나만 그랬을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박사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나는 금세 그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고 그때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몰려와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 잠들고만 싶었다. 그러다 그에게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른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그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말이 아니다. 뭐랄까, 그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할 수만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사람들이 건네는 막걸리를 몇 잔 연거푸 들이켰고 좀 쉬어야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가 사라지자 축제의 열기도 급속도로 사그라져 버렸다. 잔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를 김 박사라고 불렀다. 전공이 뭐고 논문 주제는 무엇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였고 설사 김 박사가 그동안 해온 연구 분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터였다. 누군가가 세인들의 우러름을 받는 지위에 오르면 그의 이름은 그림자처럼 희미해지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직위에 따르는 권위, 그 후광 효과가 이름의 정체성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오로지 김 박사였고 김 박사여야만 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집안에서조차 김 박사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공 스토리는 어이없이 짧았다. 그가 서울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 산하의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소문처럼 들리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소식도 없이 고향에 내려왔다. 명절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에 머물러 있던 그가 대체 무슨 일로, 어떤 이유로 갑자기 고향을 찾았던 걸까?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그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이들이 그의 갑작스런 귀향의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안달이었다. 누구보다 그의 부모들이 애가 탔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부모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우리 김 박사, 무슨 일 있나? 정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별일 아니라니까요. 직감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그의 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묻자 살짝 짜증을 부리기까지 했다. 게다가 그에게선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까지 엿보였다. 그의 불안과 초조가 부모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염되고 있었다.
그도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냥 좀 쉬려고 온 거예요. 그려. 쉴 땐 쉬어야지. 연구소 일이 많이 바쁘나? 이제 연구소 안 나가요. 박사도 안 하고 싶고. 뭔 소리요? 박사를 그만둔다고? 그의 아버지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어물거리듯 말했다. 그려. 우리 김 박사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미심쩍어 하면서도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가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흘려보냈다. 그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는 그저 멍하니 누워 지냈고 책을 펼쳐 들었다가도 집중이 되지 않는지 금방 덮어버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한 낯선 여자가 마을에 나타난 것은 오후 2시쯤이었다. 어른들 대부분이 일터에 나가 있을 시간이라 마을 전체가 한적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의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날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밖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야, 택시다! 한 친구가 막 마을 입구에 들어선 노란 택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우리는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택시 한 대가 뽀얗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장면이 보였다. 당시만 해도 마을에서 4바퀴 차량을 구경하는 기회가 드물었던지라 우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을 빛내며 택시를 향해 다름질 쳐갔다. 택시는 두 갈래 길로 나뉜 지점에 멈춰섰고 우리가 가까이 접근해 가자 차창이 스르르 열리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수심의 빛을 띠고 있었지만 여자의 얼굴은 희고 고왔다. 너희들 김 선생님 집 어딘지 아니? 여자가 물었다. 선생님이요? 친구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다. 나는 여자가 찾는 선생님이 김 박사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알아요. 박사님이잖아요. 그래, 김 박사님. 너 아주 똑똑하구나. 나랑 같이 김 선생님 집에 가줄 수 있니? 좋아요. 나는 여자가 도어를 열어주자마자 냉큼 택시에 올라탔다. 순간 친구 녀석들 입에서 부러움과 시샘 가득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여자 옆좌석에 앉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저 머나먼 곳, 꿈과 동경의 도시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여자가 바로 내 곁에 있었다. 여자가 레버를 돌려 차창을 조금 열자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카락에서 화창한 봄날의 불꽃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몸에서도 기분 좋은 냄새가 풍겼고 나는 그 향취를 맡으며 오래오래 여자와 함께 기나긴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당시 MBC에서 방영 중이던 은하철도 999의 처리가 된 기분이었고 여자는 검은 머리 메텔이었다. 처음으로 김 박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은 머리 메텔이 탄 은하열차를 이 총구석에 정차하게 한 인물. 그가 진짜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김 박사가 되기로. 나는 그와 성씨가 같다. 다소 엉뚱하고 우습게 들리겠지만 정말 여자와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그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 나는 박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택시가 그의 집 마당에 들어섰다. 아쉽게도 거기가 우리 여행의 종착지였다. 방문이 덜컥 열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막 택시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자마자 그는 얼어붙은 자세로 굳어버렸다. 여자는 한동안 그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여자가 보인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그 서러운 울먹임과 격한 항의도 충격이었지만 선생님에서 오빠로 바뀐 호칭이 더 큰 충격으로 가슴을 후볐다. 말 좀 해봐. 왜 그랬어? 여자가 발악하듯 소리 질렀다. 그가 허둥지둥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빠른 걸음으로 여자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계속 울먹이고만 있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방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절컥거리며 울렸고 내 가슴도 따라서 절컥거렸다. 두 사람은 3시간 가까이 방 안에서 무언가 심각한 얘기를 나눴다. 방문 가까이 귀를 대고 둘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당시의 나로선 도저히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여자가 자기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며 그를 설득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버텼다. 이미 결심했다고, 그 결심을 바꿀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대체 그 결심이란 게 무엇인지, 돌이킬 수 없는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여자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떠나야 했다. 택시에 타기 직전에 여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한동안 아쉬움과 안타까움, 슬픔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도 여자와 같은 심정이었다. 나는 진정으로 그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랬다. 여자와 함께 택시에 올라 다시 도시로 나아가 김 박사의 길을 걷기를.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손조차 흔들어주지 않았다. 여자는 경류처럼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입을 꾹 다물고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이기적인 인간. 잘 살아. 저녁이 되자 이 소식은 여자를 본 아이들의 입을 통해 온 동네로 퍼졌다. 그러나 이 소식마저 근거 없는 헛소문처럼 무수한 추측과 억측으로 부풀려지며 또 다른 소문을 낳고 또 나왔다. 그가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자를 말없이 떠나보내는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를 훔쳐본 데다 그가 모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밤에 그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나는 그저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말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 그날 그가 여자의 뜻에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 들어 부쩍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아졌다. 아마도 그는 그런대로 순탄하게 김 박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그는 다른 삶을 선택했고 그것은 곧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자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또 다른 4바퀴 차량이 마을로 들어왔다. 여자가 왔을 때와 거의 같은 시간대였다. 나는 마루에서 딱지를 접고 있다가 승용차 엔진 소리를 듣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보았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마을로 진입해 들어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여자가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날렵한 맹수가 먹이를 쫓아 마구 내달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불안해지면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차가 어디로 향해 갈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집으로 달려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검은 맹수를 닮은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차량이 대문 옆 감나무 옆에 멈춰섰다. 나는 감나무 뒤에 숨어 차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훔쳐보았다. 그러나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차창이 달려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도어가 양옆으로 열리고 뒷좌석에 있던 2명의 사내가 내렸다. 한 명은 베이지색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은 중년 사내였고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다른 사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두 사람 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중년 사내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검은 양복은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기색이었다. 어떻게 오셨소? 이들이 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마침 집에 있었던지 그의 아버지가 방문 밖으로 나서며 물었다. 김 선생을 좀 뵈러 왔는데 안에 계시죠? 검은 양복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김 박사 말이요? 어디서 나오셨는데 그러시오? 경계하는 눈길로 되묻는 그의 아버지 목소리에서 불안한 떨림이 배어나왔다. 잠깐이면 됩니다. 김 선생, 잠깐 좀 나와보세요. 중년 사내가 금방이라도 방으로 들이칠 듯 자세를 가다듬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부엌과 붙어있는 그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십니까? 그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선생, 같이 좀 가주셔야겠는데. 검은 양복이 말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어딜 말입니까? 별거 아니고 김 선생이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뭘요?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시다. 우리 김 선생 세상 참 편하게 사시네. 아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로 갑시다. 옆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년 사내가 그의 팔을 잡으며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가십시다. 소리 안 피우지 말고. 순간 그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스쳐갔다. 이것 좀 놓으시죠. 아버님께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사내는 마지못해 팔을 놓아주었다. 나는 그가 다리를 떨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얼굴이 더 하얘진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안타까운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두 사내도 저기 당황한 눈치였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닥쳐온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러고는 두 사내가 이끄는 대로 선선히 차에 올랐다. 나는 그때 비로소 그의 진 면목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박사 따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가 한사코 밝히기를 거부했던 그 비밀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행적에 대한 믿음을 소중한 비밀처럼 마음속에 품어왔다. 그는 모든 비밀의 시면을
혼자서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이고 실천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믿음. 2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 그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전의 김 박사가 아니었다. 그는 예의 낡은 외투를 사시사철 입고 다녔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자주 웅얼거렸다. 누가 말을 걸어도 듣는 둥 마는 둥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눈길을 마주치는 걸 꺼렸다. 그가 무심한 듯 툭툭 내뱉던 언어의 파편들을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들어뒀다가 그걸로 퍼즐 맞추기라도 해봤더라면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그 비밀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상한 점은 그가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어댔으며 책을 읽을 때만큼은 제정신이 돌아온 듯 전과 다름없이 말짱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여전히 김 박사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든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전의 김 박사로 돌아가리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그들은 김 박사가 고향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 뭔가 보여주기를 원했다.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새마을 지도자 일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그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다음 날 신임 이장과 이임을 앞둔 새마을 지도자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다. 김 박사, 안에 있나? 이장이 문고리를 당겨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안진뱅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이장이 몇 번 더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고 방에 들어가 어깨에 손을 얹어도 모른 척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장은 전날 마을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전해주고 설득에 나섰다. 순간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그의 자세가 꼿꼿하게 경직되었다. 그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한숨처럼 길게 내쉬었다. 순식간에 얼굴이 심하게 얼그러졌고 눈동자에선 광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안 하고 싶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듯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던 그가 입을 열었다. 물론 우리 김 박사한테 어울리는 일은 아니지. 하지만 마을을 위해 자네가 좀 나서주면 안 되겠나? 안 해요. 안 해. 그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치듯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도 이장은 몇 번 더 그를 찾아가 거듭 부탁했다. 그의 아버지를 내세워 설득해 보기도 했지만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안 하고 싶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있는 말이었다. 어쨌든 그는 안 하고 싶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책 읽기에만 몰두했다. 집착에 가까운 책 읽기만이 그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전히 김 박사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1년, 2년이 가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책 없는 몰입이었고 기약 없는 희망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집안은 무참한 지경으로 바스러져 갔다. 애써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던 그의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3년여 동안 자리 보존하다가 끝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아마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김 박사 자리에 올라설 가망이 없다는 걸 일찍이 알아차렸던 것 같다. 아버지가 임종하던 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찧어댔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자 벌떡 일어나 격분한 남봉꾼으로 돌변하여 집안의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다. 그리고 1년 뒤 어머니마저 오라병으로 신음하다가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는 이번에는 침착하고 냉정한 얼굴로 묵묵히 장례 현장을 지켰다. 그 뒤로 인근 도시에서 살고 있던 두 형과 여동생은 아예 고향의 발길을 끊어버렸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사람들 모두 그를 염려했다. 그가 혹시라도 모진 마음을 먹고 자살이라도 결행할까 싶어 이웃 사람들이 교대로 들락거리며 집안 동정을 살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음식물을 방에 넣어주기도 했다.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의 생활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평온해진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슬슬 그에 대해 두려움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차츰 뜸해졌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기이한 일을 벌임으로써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문득 생각이 났던지 이웃에 사는 안악이 모처럼 밥과 반찬들을 챙겨 그의 집을 찾았는데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거처하던 방 안이 텅 비어 보였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 이불과 담요, 앉은뱅이 책상과 구석에 층층이 쌓여있던 책들까지 깡그리 사라진 것이다. 마을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렸는지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그가 숨어들 만한 장소를 쑤셔겨 봤지만 헛일이었다. 동네 주변 야산들까지 샅샅이 훑은 뒤에야 사람들은 그가 아무도 몰래 마을 밖으로 나간 것으로 단정짓고 그만 수색을 멈췄다. 그랬는데 며칠 뒤 그를 찾았다는 소식이 마을을 또다시 뒤흔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그가 있다는 곳으로 떼지어 몰려갔다. 그곳은 그가 새로이 정한 거처였다. 저수지 주변 야산 자락에 뚫려 있는 동굴. 그 어스레한 동굴 속에서 그가 낮게 웅크린 자세로 짐승처럼 앉아 있었다. 그런 곳에서조차 그는 앉은뱅이 자세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좁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어떻게든 글을 읽어보려고 책을 눈 가까이 바짝 들이댄 채였다. 김 박사,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가세, 이 사람아. 사람들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손길을 거세게 뿌리치며 말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어쩌자고 이런 데 처박혀 있는 거요. 어여, 일어나. 안 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동굴에 놔둔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그는 정신적으로 망가지기 전부터 동굴의 일상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동굴 생활자를 고집하는 그의 완강한 태도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강제로 집에 데려다 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암굴의 김 박사, 암굴의 독서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3년 남짓 동굴 생활자로 지내며 생존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김 박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을 터였다. 책을 읽는 일 외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에게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하고 때때로 입지 않는 옷이나 양말, 신발 따위의 생활용품까지 동굴 안으로 넣어주었다. 그가 아무리 비참하게 연명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랐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오래도록 충족되지 못하는 기대와 관심은 무관심을 부르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동굴을 찾는 발길이 뜸해졌던 모양이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그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산과 밭을 헤매는 장면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가끔 마을 집으로 들어가 구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 박사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접어버린 누군가가 지어낸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감하게도 그의 구걸 행위와 정면으로 마주치고야 말았다. 당시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 첫 번째로 맞은 겨울방학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비오는 겨울밤, 그날은 어쩌다 나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여자아이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 문구들을 궁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울렸다. 나는 바짝 긴장해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세찬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줘. 배고파.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금방 파악되는 사람, 김 박사였다. 지체 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빗속에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후들후들 떨며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외투는 이제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와 눈길이 마주쳤다. 순간 그를 안으로 들여야 할지 말지 고민되었다.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눈동자가 내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는 뭔가 애잔한 감정이 묻어나는 눈길로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배고파. 밥 줘. 그가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처참한 몰락이었다. 저런 지경에 놓인 사람에게 우린 대체 어떤 기대를 걸고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 어린애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왠지 화가 치밀었다. 배반이라도 당한 기분이었다.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기 같은 게 울컥 솟구쳤다. 나가. 나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외치고 말았다. 밥 줘. 그는 절박한 눈빛으로 손을 쑥 내밀며 간청했다. 꺼지라고. 버럭 튀어나온 호통에 그가 흠칫 놀란 얼굴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더니 조금 전의 눈빛으로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나서 천천히 몸을 돌려 나갔다. 그날 왜 그토록 느닷없이 화가 치밀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가 집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어쩌면 그는 정말 내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그 알 수 없는 눈빛만 잔상처럼 어른거리며 그 의미를 해독해 보라고 계속 요구하는 기분이었다. 그에게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챙겨줬어야 했다는 자책과 함께 죄의식이 꿈틀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이 닥쳤다. 성탄 전야, 마을 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집마다 돌며 새벽 찬양을 불렀다. 나 또한 그 팀의 한 사람으로 대열에 합류했다. 100여 가구에 이르는 마을집을 빠짐없이 순례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가 사는 동굴의 집으로 갔다. 마을 전체의 기대를 저버리고 동굴 속 동물의 삶을 선택해버린 김 박사의 안부가 문득 궁금했다. 우리는 동굴 주변에 늘어서서 얼어붙은 목소리로 암굴 속 형제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찬양을 마치고 과자와 빵, 사탕 따위가 넘치도록 담긴 바구니를 동굴 안으로 밀어놓고 그가 얼굴을 내밀기를 기다렸다. 그는 누가 구호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넣어주면 누군지 꼭 확인하곤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잠잠했다. 동굴 입구에 쪼그려 앉아 귀를 바짝 들이대봐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우리들 사이에 돌연 불안스런 긴장이 감돌았다. 김 박사님, 우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고 그래도 대답이 없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자고 누군가 용기를 냈다. 우리가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그의 얼굴에 비춰봤을 때 그는 싸늘한 시체만 남겨둔 채 저 세상으로 건너가 버린 뒤였다. 장래 목사를 꿈꾸던 선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었고 다른 이웃들은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그가 천국의 빛에 인도받아 가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흐릿한 불빛에 흉흉하게 드러나 보이는 동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혼자만의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날 그 눈빛은 죽음의 그림자가 뿜어낸 혼불의 전조 같은 거였을까. 나는 그가 꽤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수직으로 매끈하게 다듬은 동굴의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던 책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책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이 분명했다. 동굴 앞쪽에 움푹 파인 곳에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바로 위 천장에 그을음이 잔뜩 껴 있었다. 필시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책에 장례를 치르며 자신의 장례를 예비해 왔던 게 아닐까. 상념은 거기까지였다. 갑자기 무릎이 푹 꺾이며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왔다. 모르겠다. 그 격렬한 떨림이 바로 앞에서 목도한 죽음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 때문이었는지 아마도 불시에 가슴을 후벼오는 자책의 회오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은 은혜 충만한 성탄의 밤이었으니까. 사람들은 그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동굴 입구에 돌무더기를 쌓아 폐쇄해버렸다. 이제 동굴은 그의 영원한 집이자 무덤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잊어가는 것 같았고 집단적인 갈망의 불빛도 점차 꺼져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집단의 꿈이란 세대를 이어가며 무의식의 통로로 유전되는 것 아니던가. 어느새 사람들 마음속에 동굴의 우상이 들어서고 또 다른 김 박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은밀한 갈망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그늘을 들이우게 되지 않았을까. 나 또한 그 무의식의 그물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듯하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그가 걸어나간 행로와 비슷한 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을 졸업하고 3년여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나는 다른 박사학위 수요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쳐 김 박사가 되었다.
전공을 생물학에서 생태학으로 바꿔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 어느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안착해 5년째 일해오고 있다. 대학원 재학 중에 소개팅으로 만난 중학교 영어 교사와 결혼했고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둔 가장이기도 하다. 내가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도 잔치가 벌어졌다. 아버지가 마을 어른들을 모셔놓고 박사 아들을 본 기쁨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어른들은 이전에 김 박사가 이뤄내지 못한 역할을 대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히 내비쳤다. 글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내가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가끔 내가 김 박사의 좌절된 꿈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편한 심사에 감겨들 때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큰 어려움 없이 그런대로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사실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해온 일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갈등 요인이 불거져 나왔다. 솔직히 토로하자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이벤트성 연구였다. 연구팀은 그저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방향에 따라 맞춤형 결론을 내려줘야만 하는 정책 홍보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그리 틀린 지적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해진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구 작업보다 더 치밀한 조작을 필요로 했다. 고민하던 나는 보고서 작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팀장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 이유는? 팀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봐, 이런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팀장의 물음에 허를 찔린 듯 마땅히 할 말이 없었다. 잔말 말고 휴가로 돌려줄 테니 며칠 쉬도록 해. 안 하겠다는 것. 팀장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물러나면서 문득 내가 김 박사 그의 어투를 흉내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였을까? 바로 짐을 챙겨 나온 나는 아내에게조차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고속 열차에 올랐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가 3년 동안 기거했던 동굴 입구에 서 있다. 내가 한때 동경했던 인물이 기거하다 죽어갔던 공간, 세월의 무게에 주저앉은 듯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무더기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 어쩌면 그를 다시 만나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동굴 어딘가에 새겨놓았을지 모를 폭력적인 비밀의 메시지, 비닐로 꼭꼭 싸매 바위 틈 깊숙이 숨겨뒀을지도 모를 회고록 같은 거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무엇보다 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김 박사처럼 온둔하고 싶었다. 그렇다. 나는 윗선에서 강요받은 업무를 피해 당분간 숨어 지낼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 당장 필요하다. 돌덩이에 긁혀 손등에 피가 맺히는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돌덩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허리가 뻐근해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즈음 비로소 반달 모양의 구멍이 텅 하고 열린다. 순간 뒷덜미를 서늘하게 스쳐가는 괴괴한 기운이 느껴졌다. 선뜩한 느낌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서쪽 하늘에 자리 잡은 반달이 미확인 비행기처럼 희뿌옇게 떠 있었다. 그때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동굴 입구가 들썩거리면서 막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기적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네, 태기수 작가님의 은하 열차가 지나가는 동굴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